네,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소장 고소장 이런 걸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다음에 소장 고소장을 아예 작성하는 법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어, 명예훼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그러고 나서 소장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들은 20대 여성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지만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사건법 어떤 내용인가요? 네, YTN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말 게임 채팅방에서 네. 다른 이용자로부터 가슴이 몇 컵이냐, 네.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면서 주무르고 싶다, 네. 이런 취지의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A씨가 상대를 차단했지만 네. 그 상대방은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욕설까지 퍼부었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네. 그냥 무시하고 참으려고 했던 A씨가 참다 못해서 네.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고소장을 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인데요. A씨는 솔직히 기분이 나쁘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네. 어떻게든 고소장을 못 내게 하려는 그런 티가 났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성희롱 발언이고 여성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경찰은 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은 건가요? 네, 경찰은 해당 발언이 네.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 캐릭터에게 한 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이용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모욕죄도 네. 성폭력 관련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게 말이 것이 됩니까? 어렵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무슨 받아주지 얘기냐 하면 않았다는 게 경찰 해명.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가 남잔지 여잔지, 캐릭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어떻게 아느냐, 캐릭터에 대해서 한 말이 왜 성희롱이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경찰 합니다. 얘기가. 이게 모욕죄가 안 되나요? 사람한테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한테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될 소지가 있는데요. 네. 모욕죄는 일단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네. 피해자가 특정돼야 됩니다. 네. 가슴이 몇 컵이냐, 네. 주무르고 싶다 이렇다면 모욕이 될 소지가 있는 발언 같은데, 네. 또는 성희롱 관련 발언일 수도 있고 한데, 1대1 메시지로 했다면 모욕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듣거나 하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이제 성폭력 관련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럼 성폭력 그거 적용도 안 되는 건가요? 성폭력 처벌법 13조에 네. 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처벌합니다. 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이런 걸 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데요. 네. 자,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저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법제처 사이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들어간다는 걸 설명하려고 저기 놨고, 요거거든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해당하잖아요. 아까 그 얘기는요. 지금 이제 그걸 경찰이 처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촬영 이런 게 저기입니다. 잠깐 다시 동영상 가볼게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운 죄도 아닙니다. 네. 가슴이 어떤 컵이냐, 네. 만지고 싶다라든가 이런 표현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런 말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계속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게임 캐릭터의 한 말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 여성 고소장을 안 받아준 거, 이거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고소장을 들고 갔을 때 네. 왕왕 생기는 문제인데요. 고소장을 들고 경찰의 민원실을 찾아가지 네. 않습니까? 그럼 민원실에서 접수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또는 상담을 좀 해준다는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고소장을 검토한 다음에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걸러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민원실에서 간단하게 보고 이게 모욕죄가 된다 안 된다, 성희롱이 된다 안 된다, 성폭력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고소장을 받아보고 그 네. 뒤에 실제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피의자도 불러서 조사해보고 고소인도 불러서 조사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도 조사해보고 이런 조사를 하라고 수사기관이 있는 것인데 민원실에서 이렇게 덜커덕 커트해버리면 그러면 민원실의 판단이 도대체 거기서 잠깐 고소장을 본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원래 민원실은 그런 취지의 고소장을 잘라내라는 취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잘못 운영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관련해서 더 여쭤보면은 뭐 어떻게든 고소장을 못 내게 하려는 티가 났다 뭐 이렇게 피해 여성은 얘기를 하는데 뭐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근데 경찰이 그럴 필요나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네, 뭐 민원실에서 고소장 관련 네. 검토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네. 뭐 고소가 남발되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전혀 적용 법조가 잘못된 것을 고소하거나 인사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굳이 형사 문제화하는 걸 막거나 뭐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선에서 멈춰야 하지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검토하면서 판단까지 해버리는 듯한 태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민원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를 들면 뭐 공갈, 뭐 누가 나한테 막 싫은 소리를 하거나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나 공갈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건 협박이거든요. 근데 그걸 공갈이라고 고소장을 써왔다. 그러면 민원 담당 경찰관은 요거는 그냥 그대로 접수하거나 아니면 협박으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라고 얘기해 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어려운 것이 협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접수하러 온 민원인은 협박으로 하면 처벌되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해 버리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고소가 접수도 못 되도록 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뭐 나름 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난 정말 억울한데 뭐 고소장을 안 받아주거나 그냥 뭐 사건을 종결하거나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고소장을 안 받아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고소장을 안 받겠다고 해도 네. 고소장 접수하라고 하면 접수해야 됩니다. 네. 근데 막상 민원실에서 그 민원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경찰관이나 또는 옛날에 경찰에 오래 있다가 퇴직했다는 분이 이거는 뭐 고소 사실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소장 선뜻 접수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고요. 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없이 검찰에 고소해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경찰로 이첩하든가 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사건을 그냥 종결해버린다. 이건 이제 고소장은 접수됐다가 나중 얘기인데요. 그냥 사건 종결하면 이제 불송치 결정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불송치한 뒤에 검사가 한번 검토하는 제도도 있어서 원래는 다 걸러지게 마련인데요. 아예 고소장이 이런 것처럼 접수가 안 되면 뭐 그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소장은 접수를 해야 합니다. 원래 사건으로 돌아가면 뭐 이런 문제가 비단 이 여성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뭐 게임을 포함해서 사이버 성희롱, 성폭력 이건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들은 말로 해서 해결되는 분들이 아니니까 뭐 적당하게 말로 해결을 했는데 안 된다면 형사고소하는 것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종류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게임 게시판이나 채팅 앱 등을 통해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거나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적극적으로 해당 정보 등을 내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뭐 포털 같은 곳에도 요구할 수 있고 이렇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일단 근원이 되는 곳을 내릴 수는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본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해야 하니까 그런 경우는 고소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 이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이 다 수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고소장 들고 가면 그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도 그랬는데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면 이렇게 가면 고소장을 안 받아주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이가 없죠. 변호사들이 들고 가도 심지어 변호사가 잘 가진 않지만 고소장이고 고소사실 안 되니까 고소하지 마세요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람 그냥 경찰관이거든요. 그 앞에서 민원 처리하는 경찰관인데 뭐 경찰관 한 명이 판사보다 더한 거죠. 자기가 탁 훑어보니까 이거는 고소 안 돼요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 이런 거 경찰에서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수사권 조정된 뒤에 이런 일이 더 많아졌어요. 경찰한테 권한이 많이 부여됐으면 많이 행사를 하고 많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건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막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민원실에도 민원실도 어려운 거는 맞아요. 그렇긴 한데
경찰이 하는 일이 그거고 그거 해가겠다고 그렇게 싸워가면서 가져가 놓고는 이제 가져갔더니 우리는 뭐 이거는 조사 안 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얘기한 거 그래서 그 조항들이 여기 있어서 요거를 좀 따놨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이용한 촬영 관련된 거 이거 왜 해놨지? 법을 설명하다가 저기 하는 거고 뭐 아이고 어디 갔나 카메라 촬영과 관련해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 여러분들 다 하나씩 또는 두 개씩 가지고 있는 핸드폰. 뭐 카메라 성능이 지금 옛날 디지털 카메라보다 훨씬 좋잖아요. 이걸로 뭐 허벅지를 촬영하거나 뭐 어디를 촬영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뭐 자꾸 이상한 데를 쫓아가면서 뭘 촬영하길래 가서 잡았더니 딱 잡았대는데 알고 보니 저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막 수십 개가 나오고 수백 개가 나오고 이러죠. 이런 것들 처벌합니다. 이제 뒤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사자명예훼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보시죠. 부산지법 민사합의 6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아들 건호 씨가 부산대 최우원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들이 냈죠. 최 교수는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학생들에게 노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이 조작된 증거를 찾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사기극에 대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제출하라는 과제를 내는 등 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기도 했습니다. 자, 유죄를 판결받았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됐다. 이건 형사사건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돼서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자 이거 중에는 왜 떴죠?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재밌는 적이 얘기가 있는 있으니까 이거 방송인 듣고 갈까요? 에이미 씨도 있었습니다. 지원 최경식 기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공항 세관에 들어온 박스를 뜯자 수십 개의 검은 통 안에서 마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필리핀에서 제조한 마약을 전기 소켓 안에 숨겨 국제 항공 우편을 통해 몰래 들여오려다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운영 총책 A씨를 비롯한 이들 조직은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2kg을 비롯해 케타민과 대마, 엑스터시 등 해외에서 제조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자, 아까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건데요. 메스암페타민이 이제 원래 명칭이고 옛날에 저 전쟁 무렵 또는 뭐 이럴 때 이거를 투약하면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뭐 바카스 먹는 거보다 더 힘이 나고 이러니까 이걸 투약해서 이걸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걸 이제 만든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만들었던 약품명이 필로폰이에요. 필로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히로뽕 이러면서 히로뽕이 됐고 우리나라 부산 등지에서 이 히로뽕을 많이 만들었다가 박정희 정부 무렵인가 그때 이제 이게 마약으로 지정되고 이러면서 완전히 우리나라에선 퇴출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로폰 만드는 정제 기술이 그 무렵에 굉장히 뛰어났었다가 지금은 정제 기술자들이 전부 중국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제한 필로폰은 품질이 안 좋고 잘못 맞으면 죽어요. 저쪽 중국이나 이제 이런 데서 들어오거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수가 되는 거예요. 밀수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직 상당히 마약 청정국의 지위에 들어있는데 밀수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에 정제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거죠. 정제 기술자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이런 밀수가 있다는 밀수해서밖에 아직 구하지 못한다는 게.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시 정제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다른 얘기고, 아까 명예훼손 관련해서 사자명예훼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인데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야 듣고, 이 과제 이미 다 얘기했어요. 아이고 왜 아니 이거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다치니? 잘못 눌러서 다쳤습니다. 요 과제를 명예훼손죄 처벌조항하고 법정형 알아오기, 모욕죄 처벌조항과 법정형 알아오기, 이거 뭐 해마다 동일한 과제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알 수 있는데, 아까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 강의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친고죄를 정하고 있는 조문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하는 조문을 찾아서 오는 건데, 여기 찾아오기 이랬는데 이게 왜 오기냐 하면 옛날에 오프라인으로 강의할 때라서 그래요. 이거를 과제 사이트에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 사이트를 통해서 과제를 하되, 시간은 많이 부여할 테니까 반드시 해주세요. 내가 강의를 할 때마다 얘기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시간이 지난 뒤에 점수 부여할 방법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 되게 하기 쉬운 과제고, 하기만 하면 점수가 부여되는 과제예요. 약간의 차이를 두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안 하면 이제 기본 점수를 부여하자니, 안 했는데 사실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깎이는데, 점수가 많이 깎이면 우리 강의 듣는 학생들 나중에 시험 쳐보면 알겠지만 시험 점수도 상당히 다들 촘촘하게 받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로 B와 A가 갈려요. 그리고 B와 A가 갈리면, 그 강의 초반에 얘기했지만 A뿔을 받을 수 있었는데 B뿔을 받게 되는 정도로 차이가 생겨버리는 수도 있어요. B 정도를 받을 성적이면 제가 웬만하면 B뿔까지 만들어 주려고 노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B뿔이나 뭐 이런 정도 성적이 되는 학생이면 A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A뿔이 될 수도 있는 그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버리니까 반드시 과제를 해주세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이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러면 제가 많이 힘들어요. LMS를 다시 이렇게 해서 뭐 다시 과제하는 창을 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불편함은 둘째 치고라도, 그렇게 하다가 앞에 게 날아가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께 날아가기도 할까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시간 내에 맞춰서 온 학생들에 비해서 너무 불합리한 혜택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큰 불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시간 내에 맞춰 한 사람들하고 동일한 처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다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설사 과제를 못한 학생에게 다시 과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강의 중에 명예훼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고, 사자명예훼손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강의는, 저희가 마우스패드 알겠다. 다시 반드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강의는 자, 아까 그 화면으로 본 그 양반이 그 교수예요. 대학 교수 이분이에요. 강의 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사기극으로 부정 당선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이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노무현 대통령의 자녀인 노건호 씨가 최 무슨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게 아까 나온 그 사안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 최 교수는 노건호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 라고 하면서 아까 2,500만 원인가 얼마라고 했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요지 사기극으로 부정당선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게재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갑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자, 사자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는 상관없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해서 말해도 명예훼손이 인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돼요. 그래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쟁점이 되죠.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인
병의 아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 감정이나 추모 감정을 침해하였다. 그래서 이건 아들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데 이 최 교수라는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전자개표기를 조작해서 사기극으로 부정당선되었다고 내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되냐, 이거 표현의 자유 아니냐, 그러니까 정당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 표현의 자유로 이런 거를 돌아가신 양반한테까지 아직도 사기극으로 부정당선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이런 게.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사기극이다. 아직도 전자개표기 조작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개표기 관련 업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거를 선거 때마다, 선거 직전에 시연도 해보고, 선거 중에 개표할 때 가서 밤 꼬박 새면서 거기서 그거 다 참관하고, 그 다음에 오는 표 개수한 거 정리해서 공시하고 게시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님이시고, 뭐 위원들도 다 그 강남구, 저는 서울 강남구 선거관리위원인데, 뭐 오래 계시거나 뭐 저명한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다가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 추천위원들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 특정 정당을 위해서 뭘 어떻게 조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걸 하려면 선거관리위원 전원,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전원, 그 다음에 선거 개표할 때마다 그 하는 그 공명선거관리단이라고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선거구마다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통모해서 말을 맞춰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 선거 개표하는 현장에 와보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2016년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이게 주문이에요. 판결문에는 주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판결문 양식하고는 좀 다르게 2,500만 원 및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 지급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합니다. 원래 청구는 1억 원을 청구했더라고요. 여기 이제 기초사실 쭉 있습니다. 기초사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민사판결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제 피고가, 그 최 교수가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명예도 훼손한 사실이 없다. 설령 망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16대 대통령 선거의 부정을 지적한 건데, 이게 공공성, 공익, 그 다음에 진실성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을 갖춘 행위니까 불법행위 책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형사 판결까지 받아서 유죄 판결이 된 양반이기도 했고, 우리 법원에서 굳이 그거를 그렇다라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쭈르륵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자, 그 다음에 국립대 교수 강제추행 사건인데요. 이 사단법인 한국의 여성의 전화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인데요. 여기 이제 대구지부인데요. 여기 공동대표예요. 피고인들이. 왜 피고인일까? 피고인은 수사를 받은 다음에, 수사를 받을 때는 피의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가 검사에 의해서 기소는 공소를 제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공소를 기소된 사람이 피고인이죠.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이들이 대구 여성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성인권란에 어떤 대학의 여기 피해자 이 피해자 누굴까요? 이 사람이 이제 강제추행을 한 국립대 교수예요. 근데 왜 피해자죠? 명예훼손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이 시민단체 대표들은 명예훼손의 피고인들이고 가해자라고 지금 기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피해자라고 돼 있지만 이 피해자가 강제추행 가해자인 겁니다. 강제추행을 했나 안 했나를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강제추행 인정도 됐고, 인정됐는지는 아직 잘 인정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를 더 판단해야 돼요. 여기 강제추행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학과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자는 같은 학과 여학생 A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을 일삼았고 여름방학 중에는 과외를 해주겠다고 자신의 피해 연구실로 불러 강제로 껴안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할 때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완력으로 강제로 얼굴과 목 등에 또 키스를 하고 소파에 강제로 눕히는 등의 행동을 해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를 위협했고 이러이러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전면 부인하다가 일부 사실은 또 인정해요.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폭력 피해자인 A양이 나를 유혹해서 합의가 있었던 행각이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양이 자신을 유혹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애정행각이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그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또 뭐 다른 홈페이지에 제자 성추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한 1,500건 정도의 저기를 제작했다는 거예요. 법원은 이 피고인들, 이 여성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들은 피해자 2가 국립대 교수입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에 관해서 특별히 자기들이 조사한 바도 없다. 조사를 하지 않고 추행을 당했다는 그 피해 여성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피해자 2 국립대학 교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기도 전에 이 사실을 게재했다. 그런데 이 국립대학 교수는 그 무렵에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고. 그런데 뭐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다. 강제로 얼굴과 목 등에 키스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의 범행이 확정된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피해자 2 그 교수의 범죄와 관련해서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아예 실명을 거론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하는 거니까 피고인들이 시민단체가 뭐라고 니네가 나서서 이거를 공개하느냐, 이게 어떻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비방한 목적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원심이에요, 원심. 그래서 왜 이래. 그런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서는 판결이 뒤집혔어요. 이게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나 뭐 이런 게 이렇게 있다. 그런데 비방할 목적이라고 하는 게 가해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본다. 왜 비방할 목적이 나오냐면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명예를 훼손할 목적에 비방할 목적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 건데 이게 이제 출판물 명예훼손이니까 약간 특수한 거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명예훼손하고 준해서 여러분은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과연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는가? 여기 보면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국립대학교 교수가 다른 데도 아니고 연구실에서 누구를, 피해자는 자신의 제자고 이 사람을 성추행하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피해자가 비록 국립대학교 교수이고 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나 성격 굉장히 중요하죠. 뭐 성추행했다는 거니까.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볼 때
이게 성범죄에 대한 내용이니까 명예훼손의 정도는 굉장히 심각해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진짜 큰일 날 일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학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나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 대책 마련,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그러니까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봐서 무죄 판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모욕죄 보겠습니다. 모욕죄는 아까 307, 8조 있었죠. 307조 명예훼손, 308조 사전 명예훼손, 309조 출판물 명예훼손, 310조 여기 있죠. 위법성 조각 사유, 311조 모욕, 312조 아까 뭐 이런 것들, 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아까 과제 낸다고 했던 거죠. 311조는 모욕죄인데, 모욕죄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모욕은 조금 다른 경우를 얘기한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할 건데 지금 30분 정도가 조금 지났고 조금 더 앞으로 볼 텐데요. 이 모욕은 명예훼손하고 조금 달라요. 명예훼손은 아까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욕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적시는 아니고 뭔가 비하적 표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이런 건데, 이것도 여전히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 관련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뭐 지방자치단체의 모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 거고요. 과제는 과제란에 다시 올릴 거니까 과제 꼭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